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8편. 혹한기 동계훈련 2.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8편은 자대에서 처음 경험한 혹한기 동계훈련 이야기 두 번째 모음입니다. 이등병 시절 27번째 이야기. 혹한기 동계훈련 5. 집결지 그리고 야외에서의 첫날 밤. 겨우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1981년 2월 23일 오후 2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고달픈 육체에 배까지 고프니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반합에 담아 군장에 매달고 온 밥을 먹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밥은 얼음같이 차갑고 반찬도 얼어서 덜그럭거렸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없이 먹는 밥이었지만 그래도 그 맛은 꿀맛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수경 준비를 했습니다. 각 소대별로 수경지를 배당받아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중대본부 오른편으로 산자락의 6부 능선쯤 되는 곳에 위치를 지정받았습니다. 땅을 1m 정도 깊이로 팠습니다. 군대원이 모두 들어가야 할 텐트를 쳐야 했기에 상당히 넓은 자리를 야전곡괭이와 야전삽을 가지고 파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땅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야전곡괭이로 찌그니 통통 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군 경험이 많은 고참들은 달랐습니다. 먼저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겉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깊이판이 20cm 정도 두께로만 얼어있고 그 아래는 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얼지 않은 부분을 먼저 굴처럼 파내고 위에서 발로 굴러서 따내는 방법으로 자리를 만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았지만 점점 면적이 넓어지면서 속도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분대 텐트를 치기 위한 자리를 1m 깊이로 파는 일은 2시간 이상이 좋게 걸렸습니다. 자리를 확보하고 고참들이 텐트를 치는 동안 우리는 바닥에 깔풀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달참나무 잎과 억새풀 등 바닥에 깔 수 있는 풀과 나뭇잎을 긁어왔습니다. 깔풀을 바닥에 두툼히 깔고 그 위에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판초 오일을 덮고 모포를 펴서 깔았습니다. 한창 텐트를 치고 있는데 저녁밥을 타가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나는 부사수 최일병과 함께 밥을 타러 갔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이 시커먼 통에 담겨서 각 소대별로 배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통에서 다시 각 분대별로 밥과 반찬들을 나누어서 각자의 반합에 담아서 각 분대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니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한참을 더 텐트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텐트를 다 완료했을 때는 이미 사방은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야전에서의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군대원 7명이 토굴 같은 텐트 안에 들어가 있으려니 여간 비좁은 게 아니었습니다. 중대본부에서는 등화관제로 불을 피워서는 안 되고 텐트가 완료된 소대는 보초 2사람씩 교대로 세우고 일찍 취침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우리도 19시부터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모든 옷을 껴입고 양말 2켤레에 모자, 마스크까지 다 하고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나는 3번초로 편성되어 밤 9시부터 불침번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 마사토 산등성이에 서서 코를 베어갈 듯 추운 날씨에 1시간을 떨어야 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소총의 총열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날 나는 초병의 추억을 이렇게 썼습니다. 밤하늘 밑에 선 초병. 총열은 싸늘한 암여월에 반광되어 날카로이 밤하늘을 찌르고 흰 눈 위에 토하는 병사의 숨결은 온기되어 산하를 지킨다. 찬바람 휘도는 능선. 조국 수호의 보루 참호 속에서 고독한 초병의 좌경계총. 그러나 눈빛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 그 너머를 응시하고 있다. 이 강산, 이 강토를 선열과 맞바꾸어 지켜낸 선열들. 그 의지가 내 뜻이 되고 그 기계가 내 힘이 되어 지금
내 가슴 속에 울림이 되고 지금 내 삶의 사명이 된다. 지금 이 자리에 조국의 부름에 내가 굳건히 서 있으니 나는 내 나라를 지키는 초병이요, 내 부모와 형제자매를 보호하는 영광스런 파수꾼. 조국이여 결해요. 내 부릅뜬 눈빛 속에 평화를 누리고 내 굳게 잡은 총칼을 믿어 이 밤에 안식을 누리시라. 싸늘한 찬바람, 휘도는 산자락, 참호 속 버티고 선 초병.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 내가 있기에 오늘 이 땅 위에 우리가 산다. 이등병 시절 28번째 이야기. 혹한기 동계훈련 6. 나의 첫 야전훈련. 마침내 1981년 2월 24일 화요일, 혹한기 동계훈련 야전에서의 그 첫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6시, 나팔병의 기상 나팔 소리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한 일조조모를 취했습니다. 새로운 김철곤 중대장은 야전에서도 나팔 소리로 취침과 기상을 알리도록 나팔병을 세웠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이 소대의 당시 상병계급의 고참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후 중대장은 다른 야전 훈련에서도 나팔을 이용하여 기상과 취침뿐 아니라 공격과 사격 개시 등에서도 신호를 정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날씨는 혹한기라는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영하 20도 이하로 기온이 급강하여서 새벽부터 달달 떨어야 했습니다. 곧이어 식사 추진. 야전 취사장은 수경지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작은 냇가 옆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취사장에서는 하얀 김이 솟아오르고 새벽부터 위장을 자극하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나와 내 부사수 최일병이 반합 4개를 2개씩 나누어 들고 밥을 타러 갔습니다. 훈련을 마칠 때까지 식사 추진은 거의 나와 최일병이 도맡아 했습니다. 각 분대에서 2명씩, 우리 화기소대에서 6명이 취사장에 도착하면 먼저 취사장에 보관되어 있는 우리 소대의 밥통과 반찬통을 가지고 밥과 반찬을 수령합니다. 본래 식과는 중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중대 인사계가 모두 싣고 와서 취사장에 비치해 놓고 있더군요. 소대 정량의 밥과 반찬을 수령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각 분대별로 나누어 배식하는 것입니다. 각 분대별로 밥 2반합과 반찬 2반합. 본래 일식 3찬이지만 야전이라 그런지 찌개 하나와 김치만 나왔습니다. 그것을 들고 다시 산중턱에 있는 수경지까지 오면 추운 날씨에 밥과 찌개는 다 식고 김치는 얼어서 덜그럭거렸습니다. 식사를 타오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식수를 떠오는 일이었습니다. 한 띠에 수통을 2-3개씩 달고 내려가 냇가에서 물을 뜨는데 얼음이 얼어서 그 얼음을 깨고 그 속에 흐르는 물을 겨우 뜰 수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얼음장 밑으로 손을 넣어 물을 뜨고 나면 손끝이 얼어서 침으로 찌르듯이 아팠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되었습니다. 첫날 훈련은 대전차 공방. 교장은 도촌리 공용화기 사격장 앞공터와 배래지곡의 일원이었습니다. 내복에 있는 옷을 겹겹이 껴입고 그 위에 설상복을 입고 대항군이라서 작업모를 쓰고 그 위에 방한모 그리고 설상복 모자까지 쓰고 마스크를 했는데도 추위는 온몸을 찢어놓을 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단 전차부대에서 2대의 탱크가 동원되어 왔습니다. 오전은 대전차 공격으로 영화에서나 보았던 탱크를 난생 처음 가까이에서 보고 또 직접 타보았습니다. 그 육중한 쇳덩어리 같은 전차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것을 보며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탱크 내부에서 관측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전차에 접근하여 수류탄으로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탱크의 철갑 두께가 30cm 이상이나 된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완전 쇳덩어리나 다름없는 괴물이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탱크를 잡기 위해 3.5인치 로켓포나 66mm 로우의 철갑탄은
30cm 철갑을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탱크를 잡을 수 있는 무기는 중화기 중대의 90mm 무반동총이나 연대 지원 중대의 106mm 무반동총, 그리고 토호미사일 등 훨씬 성능 좋은 화기들이 많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오후는 대전차 방어로 우리는 도로를 파고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는 훈련을 했으나 땅이 얼어 도저히 팔 수가 없어 주변에 돌멩이를 주워다가 대전차 지뢰를 설치하는 것을 교육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돌멩이를 주워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둥근 맷돌 같은 대전차 지뢰는 순발 신관인 대인 지뢰와는 달리 일정 압력이 가해지면 폭발하는 압축 신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백 킬로그램 이상 되어야 폭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밟고 다녀도 터지지 않고 전차나 차량이 밟았을 때만 터진다고 하더군요. 야간에도 밤10시까지 야간 대전차 공격을 계속 교육했지만 너무 추운 날씨로 모닥불만 피워놓고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몸이 얼어오는 날에 우리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계속 종종걸음으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첫날의 훈련은 힘이 들지는 않았지만 시간만큼은 애누리 없이 빡세게 진행되었습니다. 고참들은 중대장이 처음 하는 훈련이라 FM대로 하는 것이라며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중대만 나와 있는 단독 훈련에서 이렇게 추운 날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당히 하면 되는 걸 너무 원칙대로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중대장도 우리와 함께 끝까지 훈련을 했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들은 모든 불평불만을 그저 속으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이등병 시절 29번째 이야기. 혹한기 동계훈련 7. 야전에서의 생활. 첫날 훈련을 마치고 텐트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충 장비를 정리하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야전에서의 밤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악조건과의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비좁은 잠자리였습니다. 당장 6명이 온통 옷을 다 껴입고 좁은 텐트 속에서 누워 자려니 몸 한번 뒤치일 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추위였습니다. 취침하게 되면 내복에 전투복에 야전잠바 그리고 양말 2켤레를 신고 두꺼운 특수방한 장갑을 끼고 목도리에 마스크 또 머리에 방한목까지 쓰고 잠을 청해보지만 밀려오는 추위에 몇 번씩이나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텐트 모포를 뚫고 들어오는 대기의 찬 공기는 잠자리에 누워있는 나의 심장까지 떨리게 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모포 위와 텐트 안쪽은 입김으로 성에가 하얗게 서려 있고 마스크 위는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 누워둔 수통의 물도 꽁꽁 얼어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길고 긴 겨울밤은 더욱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해만 떨어지면 잠자리에 들어야 했으니 다음날 새벽 기상 때까지 거의 11시간을 그 추운 잠자리에서 떨어야 했지요. 이런 추위니 세수를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양치질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얼음을 깨고 졸졸거리는 냇물을 수통에 채워 마시는 수밖에. 세 번째는 불침번이었습니다. 불침번을 교대하여 밖으로 나오면 가장 먼저 마스크가 얼어붙어 입을 조여왔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골짜기 쌓인 눈, 그리고 거위 같은 빛깔의 마사토 언덕, 그리고 서리빨같이 차갑게 느껴지는 소총의 총열. 별조차 추위에 얼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능선 위에서 소총 한 자루만을 의지 삼고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텐트 속에 들어가서 더디게 가는 시간을 헤아리며 불침번을 때우곤 했습니다. 비록 이등병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고참들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2월 말에 봄소풍이 되리라고 기대했던 동계훈련이 그야말로 그 이름에 딱 들어맞는 혹한기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야전의 밤에 나를 힘들게 한 네 번째는 밤마다 해야 하는 5분 드라마였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5분 드라마. 이총사수 정상병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미 결혼까지 한 사람으로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잠자리에 들면 반드시 나와 소나무계 이병에게 이야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대에 있을 때에는 다른 분대원들에게도 이야기를 시켰지만 야전에서 우리 분대만 함께 있다 보니 졸병인 우리 두 사람이 타켓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장르는 군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야설이지요. 연애한 이야기나 여자를 만난 이야기를 리얼한 현장 분위기를 살려 이야기해야 하는데 나는 지난 기억을 떠올리며 책에서 읽은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어 해줘야 했습니다. 다행히 책 읽기를 좋아하여 아는 이야기가 많았기에 나름대로 분위기를 살려 들려주곤 했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상병 자신이 직접 자기의 경험을 들려주는데 정말 그의 표현대로 리얼한 현장 분위기를 느끼게 할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이런 야전 생활에서도 기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대에 배치된 이후 처음으로 편지를 받아본 것입니다. 훈련소를 떠나 자대에 배치된 뒤에도 우리는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신병들은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편지를 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눈 빠지게 궁금해하실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대에 온 지 한 달여가 지난 얼마 전 편지를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몇몇 곳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편지를 보내놓고 답장을 받지 못한 채 동계훈련을 나왔는데 그 답장 편지가 혹한으로 꽁꽁 얼어붙은 이 훈련장으로 배달되어 온 것입니다. 양구 땅에서 받아본 저 편지. 그것도 따뜻한 네모반이 아닌 혹한의 야전에서 받은 편지였습니다. 2월 25일 수색정찰 대항군이 되어 나가는데 중대본부 서기병 김아무개 이병이 전해준 편지는 집에서 형님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산속 깊숙이 대항군이 되어 숨어서 읽은 편지는 가족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고 내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사랑하는 여인과 나를 오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그의 친구가 보낸 편지가 동시에 배달되었습니다. 이때의 기쁨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부자인 듯 부러울 것이 없었고 어렵고 힘든 훈련과 추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등병 시절 30번째 이야기. 혹한기 동계훈련 8. 전술훈련과 복귀. 1981년 2월 26일 목요일. 동계훈련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에 부실한 식사, 그리고 처음 해보는 야외 훈련의 경험 부족으로 이래저래 힘들고 정신없는 시간이었습니다. 26일 오전은 이날 밤 야간 방어를 위해 집결지 행동으로 휴식과 정비를 한 다음 오후부터 야간 방어 주간교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대가 야간 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항군으로 야간 공격 주간 교도 훈련을 한 셈입니다. 야간 방어선은 용아리에서 건너다 보이는 송우리에 돌출된 야산으로 우리가 공격하면은 80도 이상의 경사면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습니다. 우리 대항군은 31년대 신병교육대가 내려다 보이는 용아리 뒷산에서 집결하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내려와 용아리 마을을 거쳐 눈이 쌓여있는 논을 가로질러 목표를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총 1분대는 1소대 지역을, 2분대는 2소대 지역을, 포분대는 3소대 지역을 각각 맡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살을 내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대항군으로서 철모 대신 방한모 속에 작업모를 쓰고 있었는데 강한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도 그 자신이 모를 정도였습니다. 와지선에 붙어 80도 정도 되는 깎아지른 듯한 공격 목표를 기어오르며 공격을 했습니다. 나무와 풀 등을 움켜잡고 기어올랐지만 몇 번이나 미끄러지며 헤매야 했고 공격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등에 땀줄기가 쫙 돌았습니다. 그나마 주간에 하는 교도훈련이라 환히 보이는 상황인데 야간에 실시될 정식 훈련에서는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산전수전 겪은 고참들은 입으로는 불평을 해도 예사롭게 상황을 바라보는데 이런 혹한 속에 처음 훈련을 뛰는 우리 쫄병들은 정말 걱정스럽고 겁도 났습니다.
스키 훈련을 경험했던 고참들은 모든 상황을 스키 훈련에 비교하면서 그때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밤 9시부터는 주간에 했던 교도훈련대로 똑같이 야간 방어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대항군으로 공격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 다행인 것은 대항군 집결지가 너무 멀다고 해서 용아리 마을에서 공격을 개시하기로 수정되었습니다. 일포 부사수인 김상병이 마을 가게에 가서 소주 대병을 사가지고 와서 모두들 한 잔씩 마시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뼛속까지 얼어오는 추위, 그리고 소주 한 잔씩 걸쳐서 올라오는 취기 등으로 군대원들 간에 서로 연락이 되지 않고 보조가 맞지 않아 대항군 공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간 교도 훈련 때도 급경사로 공격이 어려웠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공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3소대 지역만 겨우 공격했을 뿐 1, 2소대 지역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추운 날씨에 그 누구 하나 이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았고 그저 빨리 수경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종료하고 수경지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7일은 정비와 보전합동 공격 시 부대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다음날 후반야 공격과 주간 공격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월 28일 토요일, 2월의 마지막 날이자 이번 훈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우리 대항군은 어제 본대가 방어를 했던 소대 방어진지로 들어가고 본대 3개 소대는 공격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별빛을 밟으며 진지에 들어가서 건방을 씹으며 어제 우리가 당했던 고난을 당할 소총소대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공격이 시작되고 어둠 속에서 까맣게 몰려오는 병력들이 보였습니다. 절벽 경사면을 타고 오르는 병사들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공포탄 몇 발을 쏘았고 이윽고 각 소대 병력이 수미터까지 차올라 헐떡이는 모습으로 우리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으로 상황 끝. 불을 피우고 온몸을 녹이고 있다가 아침 7시쯤 차량으로 추진되어 온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식사량은 더욱 줄어서 그나마 적게 나오던 평소의 반도 안 되게 배식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훈련한 뱃속은 밥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었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 대항군은 서둘러야 했습니다. 본대의 주간 공격을 위해 방어진지로 빨리 투입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간 방어진지는 방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보충대 앞으로 해서 광치령 쪽으로 1시간을 넘게 뛰어서 가다가 우측 소록길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가는 도중 민간인 집에 들어가 물을 달라고 했더니 따뜻한 물을 수통에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물을 마시니 추위에 얼었던 온몸이 녹는 듯했습니다. 방골은 예전에 방죽이 있었다는데 뚝방 일부만 남아있고 저수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작은 야산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기다렸습니다. 방어진지 주변에는 북한에서 날아온 삐라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부대 주변과 교육훈련장에서도 가끔 삐라를 주워보기는 했어도 이렇게 많이 널려 있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주워서 하나하나 읽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격은 3소대가 선봉이 되어 앞서서 공격해 올라오고 뒤이어 1소대와 2소대가 올라왔습니다. 준비한 과정에 비해 공격과 방어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수경지로 돌아와 간단한 중대장의 강평을 듣고 점심을 타다 먹은 뒤 복귀 준비를 했습니다. 전장 정리는 훈련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다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텐트를 철거하고 텐트를 치기 위해 우리가 팠던 자리를 모두 다시 메워야 했습니다. 주변 청소를 하고 오물은 매몰하고 텐트 주위를 덮었던 위장목들도 모두 산 너머로 치워서 우리가 수경했던 흔적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복귀 출발할 때는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 소풍이 되리라던 혹한기 동계훈련은 소풍은커녕 가장 FM대로 실시된 훈련의 정석이었습니다. 이는 실전 경험을 지닌 신임 중대장의 첫 훈련이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든 3박자를 두루 갖춘 이번 훈련을 통해 나는 군대 생활의 또 다른 진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최단거리로 해서
2시간 만에 자대에 도착했습니다. 부암리 앞 당백 간판을 지나 연대 후문을 거쳐 자대에 이르는 길은 멀리 길 떠났던 나그네가 그리운 옛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서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은 양말에선 냄새가 진동하고 얼굴에는 수염투성이, 손과 얼굴은 연탄보다 더 검어 완전히 산적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끝입니다. 또 하나의 고지를 넘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